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로 발생한 위기를 국회가 안정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며 여야의 조기 추경 편성과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고 연기가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며 각하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헌재 결정이 나오면 따라야 할 것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개인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정책 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정치권 이슈에 대한 입장을 대변인을 통해 직접 들어보는 여야 스피커. 여당 지도부의 윤 대통령 면회를 둘러싼 공방 속에 2월 임시국회가 개회했습니다. 탄핵부터 민생까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의 중도층 공략 셈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기 추경과 민생입법, 성장 동력 확충 등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 2월 국회에선 10일부터 이틀 동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12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펼쳐집니다. 자세한 소식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발생한 위기를 국회가 중심을 잡고 안정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최대한 국회 일을 해야 합니다. 안으로는 민생의 문제를 전면에 세우고 바깥으로는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우 의장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2월 국회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으면서 여야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서둘러야 하는 추경은 민생 추경일 뿐 아니라 경제심리 회복 추경, 성장률 방어 추경이고 국정 안정 추경입니다. 아울러 소득에 기반한 고용보험 적용과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고 탄소중립산업 육성법 등 성장 동력 확충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연금특위와 기후특위, 윤리특위도 2월 국회에서 구성해야 한다고 여야에 당부했습니다. 한편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살펴보면 10일과 1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잡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각각 대표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12일부터는 3일 동안 대정부 질문이 실시됩니다. 2월 국회에서는 주 52시간 예외를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 여부와 조기 추경 편성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행위가 위헌 인지에 대한 판단을 연기했습니다. 헌재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는데 여야는 오늘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연기했습니다. 한 달 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국회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는데 오늘로 예정됐던 헌재의 선고가 돌연 미뤄진 겁니다.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오는 10일 재개하기로 하고 김정환 변호사가 낸 비슷한 취지의 헌법 소원도 선고를 무기한 미뤘습니다. 헌재의 연기 결정은 소명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최 권한대행 측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헌재 공보관은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헌재의 선고가 연기된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의 정치적 배경을 집중적으로 꼬집었습니다. 국회가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 또한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법원 내에 하나회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회 명의의 권한쟁의 청구 자체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헌재의 갑작스러운 선고 연기가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꼴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한 거센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최 권한대행이 결정에 불복하면 위헌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입니다.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구인 재판관 체제의 완성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멈추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당 차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여당은 또 2월 임시국회 안에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다인 기자가 전합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보수의 결집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이 하나가 되어서 2030 청년들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당의 역할을 좀 부탁을 하셨고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국제 정세 또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정을 마비시킨 야당의 행태를 국민이 알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번 면회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이고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면회가 부적절하다는 당 일각의 비판에 야당이 구치소에 넣었으니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공세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인공지능 등 경제 활성화 예산 증액을 거부해놓고 이 대표가 이제 와서 AI 추경을 제안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난데없이 AI 지원 추경을 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앞뒤가 많지 않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조세 개편 논의를 일방적으로 멈춰 세운 건 다름 아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 대표가 AI와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반도체 산업 연구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는 반대하고 있다며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 안에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한 첨단 에너지 3법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오다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법안 가운데 하나인 반도체 특별법 관련 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정 산업에서 주 52시간 노동시간 예외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에 예외 조항을 도입하는 문제를 두고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았는데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 대표는 기본적으론 노동시간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구개발 등 특정 산업 분야의 경우 시간을 몰아서 일할 수 있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적용하는 것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월 1,000만 원 이상 내면 이 정도 되는 고도의 전문적
연구자들에 대해서만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총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그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저도 많이 공감이 돼요. 이 대표는 회사가 노동자 측에 동의를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제3자들의 그 감시하에 그 본인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는 장치, 반드시 무기명 비밀 투표를 시킨다든지 구독이 생길까 봐 장 담그지 말자는 거 똑같거든요. 기업 측은 시간을 기준으로 연구 개발을 하면 성과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찬성한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으로 산업재해가 증가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토론에선 이미 현행 근로기준법에 유형 근로제도가 있는데도 기업이 활용하지 않는 점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일각에선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논의 때처럼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을 고려해 반도체 산업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에 관해 전향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이 대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높은 관세를 확정하면서 우리 기업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글로벌 통상 전쟁 대응을 위해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한규미 개건 기자와 함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재 선고에 관한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목요일에 봤었는데 이제 월요일로 네. 한규미 기자를 보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걸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한 달 전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었는데 헌재가 오늘 선고를 내리기로 했었는데 연기했다고요? 네, 당초 오늘 오후 2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헌재는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판단을 미루기로 한 겁니다. 지난달 22일 한 차례 변론 기일이 진행된 이후 선고가 잡힌 상황이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고 재판관들은 선고를 2시간 앞두고 오늘 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헌재의 공정성을 부정하고 있는데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헌재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분 쌓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당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의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하고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이제 뭐 8인 체제가 되느냐, 9인 체제가 되느냐부터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헌재가 인용했을 때와 기각했을 때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만약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당에선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셉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이 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 대행이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며 인용이 됐는데 최 권한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헌재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부담이 커지는 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기각하게 되면 중도 2명과 보수 3명, 진보 3명의 구도가 유지되는데요. 다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8인 체제로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내려진 만큼
법조계에선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만장일치로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이후에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여야의 이제 온도차는 이제 확연하고 그런 가운데 여당은 특히 이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죠. 네, 아무래도 윤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있다 보니 여당에서는 조기 대선을 언급하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부적절하다며 대선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줄곧 밝혀왔습니다. 여당은 조기 대선을 가정하지 않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일은 경제부처와 또 7일은 비경제부처와 민생대책을 점검하는 당정협의회를 열 예정인데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중도층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력한 야권 후보인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의 최근 정책 방향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익에 도움되는 일은 사사건건 반대했던 이 대표가 최근 갑작스레 성장과 친기업을 내세우면서 우클릭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제 바로 그 부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좀 우클릭 행보하는 이 행보가 좀 눈에 띄고 있네요. 네, 조기 대선이 좀 이렇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존에 강조해오던 기본소득이 아닌 경제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실용주의가 성장 동력이라는 메시지를 내놨었죠. 지난달 3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추경을 위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정부 여당이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해 이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경 요구사항에 민생지원금을 포함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태도였습니다. 지난 1일에는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발 충격파에 대비해서 AI 개발에 대한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며 또 이에 대한 추경 편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고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 대표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민생 행보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이슈픽 한규미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야가 내일 오전 국회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 실무협의를 진행합니다. 협의에는 여야 정책위 의장과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과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이견과 쟁점을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와 함께 실무회의를 진행해온 국정협의회 운영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경을 통해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울릉 분지에 51억 7천만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140억 배럴로 추정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까지 합치면 모두 191억 배럴이 넘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에 달하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민생 예산을 삭감한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가장 많이 감액한 사업은 2조 5천억 원 규모의 임대주택 출자와 융자 예산안이라고 밝히고 서민의 보금자리를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권력기관이 수사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은 단 1원도 감액하지 않았다면서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예비비와 특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바로잡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미국과 유럽 특별 방문단 의원들을 만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영국 총리 등 각국 주요 인사에게 보내는 국회의장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번 초당적 특별 방문단의 서한을 한국과 미국, 유럽권 국가와 함께 이뤄온 협력의 역사와 앞으로 그려갈 안정된 미래를 모두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 우려를 해소하고 국회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빠른 속도로 회복시키고 있다는 점을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월 3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불붙은 세대교체론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장소로 홍대 입구역 버스킹 거리를 선택하면서 세대교체를 겨냥했는데요. 존 F 케네디는 43살에 미국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을 달에 보냈습니다. 43살의 토니 블레어는 영국의 수상이 되어 제3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46살의 빌 클린턴은 걸프 전쟁을 승리로 이끈 현직 부시 대통령을 꺾고 IT를 중심으로 미국의 중흥기를 이끌었습니다. 46살의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과감한 세대 교체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극심한 진영 갈등과 소모적 이념 대결에서 벗어나 정치적 세대 교체를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힌 이 의원. 회견문에서 세대라는 단어를 11차례나 언급하면서 세대 교체론을 부각했습니다. 또 다음 달 31일 만 40세가 되는 이 의원은 존 F 케네디와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들을 언급하면서 40대 기수론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30대 당대표라는 타이틀과 개혁신당 창당 등 자신만의 정치 영역을 넓혀온 만큼 양당제가 공고한 한국 정치 지형에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친한계에서도 세대교체론에 방점을 두며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언더 73이 왜 모였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언더 73은 건강한 보수, 그리고 보수의 미래, 이것을 우리 젊은이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 이래 뭉쳤습니다. 건강한 보수, 보수의 미래, 언더 73! 친한계 인사인 박상수 전 대변인은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서 보수의 메시지 전달과 세대교체 필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1973년생인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복귀와 대선 행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한계에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 한 전 대표가 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2월 복귀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세대교체론과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면서 몸풀기에 나선 두 사람. 전국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요?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실용주의 행보 가속입니다. 최근 회복과 성장을 화두로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은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정책 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이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52시간제 예외 이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쌍방에 일단 제가 보기에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 법 개정을 통해서 또 노동 착취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우리의 건강이나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돈벌이에 우리를 너무 혹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경영진 측에서는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지. 우리가 뭐 부당한 이익을 취하겠다는 건 아니다. 오해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했던 반도체 특별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최대 52시간 근로에서 일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는 예외로 두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간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에만 근로시간 예외를 적용할 경우 형평성 논란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반대해왔었죠. 하지만 이 대표가 최근 경제 회복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 기류 변화를 보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필요하다면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을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수정과 보완의 의지를 내비친 건데요. 반대 입장에서 수정 보완 가능성을 내비치며 달라진 이 대표의 행보를 두고 여당에선 비판과 견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들어 갑작스레 성장과 신기업을 내세우면서 우클릭을 하고 있습니다. 조변석계가 이재명 대표의 주특기라고는 하지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니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진심이라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첨단 에너지 3법부터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신년 기자회견 이후 실용주의 방향으로 정책적 노선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이 대표. 중도층 포섭 전략을 본격화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한 걸음 더 실용주의 노선에 다가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여야의 입으로 불리는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입춘과 함께 이제 연일 앞으로 이제 이번 주는 굉장히 좀 한파가 몰아닥칠 걸로 이제 보이는데 오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우, 별 말씀을. 평소 국회에서 근무를 해서요. 뭐 걸어오는데 멀지는 않은 거리입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투톱이 윤 대통령은 이제 면회를 했는데요. 함께 했던 나경원 의원이 의회 독재로 인한 국정마비를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지도부의 윤 대통령 면회가 과연 이제 그 좀 개인 면회 차원일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좀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좀 면회로 봐야 되느냐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설왕설래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저 그 좀 정광재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면회 접견을 가는 자리는 지도부 두 분이 가기는 했지만 가기 전부터 지도부 차원의 방문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개인적 인연 때문에 인간적 도의로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크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개인적인 차원으로 간다고 하는데도 이것을 정치 공세적인 측면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했던 뭐 의회 독재로 인한 국정 마비를 걱정하고 있다. 이건 대통령이 한 얘기니까 대통령의 현재 전국에 대한 인식을 전달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 말을 받아들이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하지 이것을 뭐 정치 선동적 아니면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라고 국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 투톱의 그 면회와 또 대통령이 전달했던 그 메시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글쎄요. 일단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랑 원내대표가 구치소에 접견을 가면서 그냥 개인 차원이다, 인간적 도리다, 운운하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것도 아니고 일단 여당의 지도부잖아요. 그러면 공사 구분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여당의 지도부라면 대통령님, 우리가 친분이 있지만 지금 저지르신 죄가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건 부적절합니다. 우리가 내란을 잘 수습하고 나중에 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장 많은 국민들께서 뭐 작전 회의하러 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부터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해석이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당장 그 면회가 끝난 다음에 정치적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의회 독재로 인한 국정 마비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 당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당장 나왔기 때문에 이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구치소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접견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면서 지지자들을 부추기려는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우려가 되는 것은
이 구치소 정치가 그 전에는 관저 정치였잖아요. 그러면서 지지자들을 계속해서 부추기면서 결국은 그 극우 세력의 사법부 난동까지 이끌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헌재 편향성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당초에 그 오늘로 예정이 됐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헌재 선고는 연기가 됐습니다. 여당은 절차상의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왔었는데요. 여야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강재 대변인. 이렇게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반응을 보이는 것에 네. 대해서 일단 뭐 늦었지만 그래도 반응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겠죠. 아마 우리 측이 주장하고 있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게 그냥 괜한 투정은 아니구나. 실제로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선고 기일을 늦추고 변론을 재개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변론을 재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신이 갖고 있던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지나치게 짧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라는 판단을 하기에는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부터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의 행적이라든가 또 추천 과정에서 야당이 2명 추천하고 우리 당이 1명을 추천한다는 것에까지는 동의를 했지만 그 인물, 마은혁 후보자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인사청문회도 참석하지 않은 거거든요. 여튼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헌법재판소 내에서의 이 판단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반응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기영 대변인. 네, 일단 헌재가 그 최상목 권한대행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지난번 변론 때 헌재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3명이 국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추천이 됐는데 왜 3명 중에 1명만 여야 합의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지금 헌재 흔들기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서 압박 수준으로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헌재가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흠결도 남기지 않겠다, 나중에 뒷말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런 판단을 내렸고 일주일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최상목 대행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변론을 재개하고 일주일 뒤에는 당연한 수순에 따라서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위헌 판단이 내려진다면 헌재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하지만 즉각 임명은 하지 않을 거란 관측이 높은데요.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는 그 규정도 없고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 그 민주당이 지금 비상한 결단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탄핵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썼는데 이번에는 비상한 결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 역시 탄핵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최상목 대행의 결정을 좀 지켜본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사법부와 논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거든요. 우리나라 사법과 관련한 최종 판단의 기구는 헌재가 합니다.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고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최상목 대행은 본인이 헌법 위에 있다라는 말인가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일단 헌재가 선고를 연기하기로 한 다음에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뭐 관련된 논의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최상목 대행이 나중에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다음에도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내란 공범임을 자백한 셈이 된다. 그래서 내란죄 고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외에서도 이제 밖에서 법조계에서는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직무유기죄로 고발도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야당 측에서는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행정부 수반으로서 법무부와 법제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헌재가 임명을 해야 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임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예단을 저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의 방침이 그렇게 나온다면 임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하지만 사법부가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수긍할 만한 인적 구성이 돼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사실 이번 그 사태가 있기 전까지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이 이렇게 편향적으로 돼 있었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된 이후에나 지금 판사분들이 전국적으로 한 3,000명 좀 넘거든요. 근데 우리법연구회 소속은 그중에 10%도 안 돼요. 300명 아래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8명 중에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구성돼 있었다는 거 일반 국민이 알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중차대한 결정을 하는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이 어떤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당 측에서 자꾸만 계속해서 사법부의 신뢰 이야기를 하면서 흔들기를 하시는데 저는 나중에 탄핵이 인용될 것에 대비한 불복의 밑자락을 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법연구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의 그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거든요.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런 소속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다. 성향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아주 현명한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우리법연구회가 뭐 헌재의 카르텔을 뭐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면서 근거 없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전혀 하나도 제대로 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권성동의 적은 권성동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치 최상목 대행에게 지시를 내리는 듯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란 특검법을 거부할 때도 최상목 대행은 마치 여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설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저는 아까 그 예단할 수 없다, 임명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임명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대행의 역할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내란 속의 권한대행이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항상 국민의힘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한 불복 빌드업 아니냐라는 프레임을 자꾸 씌우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당이 반응하는 것을 보고 평가해야지 이미 예단해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불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얘기죠. 우린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로 존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위헌 결정이 나와도 따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위헌 결정 나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뭐 계속 비슷한 이야기 또 그 진도들이 나갈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이야기 이제 또 나올 거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하기로 하고 오늘 2월 임시국회가 이제 개회했는데 탄핵 이외에 민생 주도권 경쟁도 뜨거운 상황입니다. 추경만 해도 여야정 국정협의체 테이블에 여야 그 양당이 벌써부터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가 열립니다. 추경 논의가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회가 열리면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네, 안규령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도 밝혔습니다. 여당이 추경에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에서 같이 논의를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이제
실무협의. 네, 있고 이제 이 실무협의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규모로 추경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건 이 그동안 여야정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았던 게 그 실무협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추경에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만 해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론전을 펼치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여야정 협의체에 복귀해라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당은 떠난 적이 없습니다. 불참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좀 국민들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말 바꾸기 하지 말고 추경 편성에 최대한 신속하게 협조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추경에 협조하기를 기대한다. 탈퇴한 적은 야당이 탈퇴한 적은 없었다. 사실 그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우리 당 내에서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아마 추경이 편성되는 쪽으로 네. 방향이 모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추경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지난 12월 3일에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추경 편성을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삭감만 할 수 있고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삭감해놓고 이 추경을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왜 그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했었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은 추경이 편성된다면 정말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추경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엔 AI와 관련한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지금 전 세계가 AI 경쟁이 치열한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라는 입장 쪽으로 모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다 그렇다면 뭐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그러면은 좀 갈리는 쟁점일까요? 아마 뭐 이 추경을 편성해서 어떤 정책적 우선순위를 하느냐. 우선순위의 문제.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정책들이 보편적 복지나 이 균형, 성장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던 거고 우리는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추경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이 추경 줄다리기 배경에는 지금 조기 대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그 오늘 반도체법 토론회에서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 검토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공격이 들어왔는데 이재명 대표는 마치 카멜레온 같이 요란하게 변신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부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마치 속임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조기 대선을 노리고 노선을 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좀 반박을 들어볼까요? 안기령 대변인. 노선을 틀었다라기보다는 노선을 넓힌 거 아닐까요? 네, 아까 추경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당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그리고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예산을 다 깎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검찰의 특활비처럼 정부가 제대로 증빙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꽁꽁 숨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편성을 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여론을 호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모든 영역, 특히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반도체법 토론회도 있었는데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반도체 특히 침체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우클릭이라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민생을 챙겨야 되는 건 사실 여당도 큰 역할과 책임이 있는데 네. 지금 그러지 못하고 윤석열 그 내란 수계를 옹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건 노선을 튼다라기보다는 노선의 확장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회복을 위해서는 민주당 지지층만 보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층도 알고 품으려면 그런 노선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여당 측의 시각도 좀 들어볼까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상황별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발언만 하면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우클릭이라는 행보도
본인이 대통령 되면 언젠가는 다시 본인이 갖고 있던 정책으로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신뢰 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도 진영에 있는 분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도자다움, 대통령다움 이런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 사람의 본심을 보려면 과거에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았느냐. 또 본인의 대통령 공약 가운데 하나가 불체포특권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구속 위기에 가니까 불체포특권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최근에 보이는 일본 정책이라든가 미국에 대한 평가, 과거에는 미군에 대해서 점령군이라고 했던 분이 지금은 한미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신뢰의 위기, 또 이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포퓰리즘적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행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국민의힘에서 신뢰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황당하기도 한데 지금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적 신뢰를 잃은 것은 어느 당입니까? 그리고 그걸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오직 사법부 흔들기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요란한 변신술이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이야말로 요란한 비난술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신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인데요. 조기 대선 레이스가 이제 조심스럽게 한쪽에서는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어제 홍대에서 버스킹 같은 이제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친한계 청년 정치인들이 유튜브를 또 개설을 했습니다. 언더 73이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도 나왔고 만 40세가 되는 이제 이준석 대표, 또 73년생인 한동훈 전 대표. 정치권이 이제 좀 대선 후보들이 젊어지는 것이냐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방점은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것이냐, 이 바람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두 분 생각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 당은 사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것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다음에 정말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우리 그 정치권의 화두는 세대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안기령 대변인이나 저나 아주 젊은 세대거든요. 세대 교체가 어디까지 돼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권과 우리 일반적인 사회가 갖고 있는 세대적인 그 구성을 본다면 정치권이 지나치게 고령화돼 있다는 부분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386 세대들이 30대부터 정치를 했는데 지금 686이 되도록 정치 전면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같은 정치 신인들이 새로 성장해야 될 공간을 전혀 만들어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도도한 흐름이 이 세대 교체라고 보고요. 정치권의 세대 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어쩌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나 이준석 의원이나 중심이 될 수도 있겠죠. 네네. 조기 대선 레이스가 지금 이제 좀 조심스러운 국민의힘 입장이지만 세대 교체는 어쨌든 이제 그 시대에 좀 필요한 캐치프레이즈. 그 이준석 의원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젊은 세대로서 그 변화는 과감한 세대 교체와 함께 일어난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한 게 저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좀 급하지 않았나, 대권 도전에 너무 설레었던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과감한 세대 교체와 함께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물리적인 나이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물리적인 그 세대가 교체된다고 다는 아닌 것 같고, 그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이긴 하죠. 하지만 젊은 정치를 많이 보여줬나? 이때까지 보여준 정치 철학과 가치, 신념이 기존의 정치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정광재 대변인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세대 교체는 중요하고 필요하고 또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제 드러나는 인사들이 그에 맞는 새로운 정치 철학과 신념, 가치 등을 보여줘야 같이 이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준석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나 이렇게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조기 대선 레이스에 퍼스트 펭귄이 되긴 한 건가요?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의원이? 퍼스트 펭귄은 뒤에 뒤따르는 무리가 많아야 되는데 네. 뒤따르는 무리가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이준석 의원이 젊은 세대이긴 하지만 좀 출마를 하기 전에 당내에 지금 복잡한 이 관계들을 좀 풀고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실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리스트도 있잖아요. 이걸 좀 잘 정리하고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또 자기 검증을 혹독하게 치르는 순서들이 또 남아 있겠죠. 각 모든 후보들이.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